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네이버 렌즈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렌즈는 따로 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이버 앱을 설치하면 네이버 앱 내부에서 네이버 렌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로 검색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앱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상단 입력창 우측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를 터치해 주시면 그린 닷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그린 닷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렌즈, QR 바코드, 쇼핑 렌즈, 이렇게 세 가지가 네이버 렌즈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렌즈를 터치하시게 되면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구태여 따로따로 누르지 않으셔도 렌즈만 눌러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그린 닷 버튼 누르시고요. 렌즈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게 되면서 네이버 주문, QR 바코드,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이 나오게 되죠. 이 네이버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바코드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바코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바코드를 가져다 대면 그 바코드를 인식하게 되겠죠. 자, 바코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아이들이 먹는 드롭스 같은 건데요. 그러면 프루팁스 오리지널 70g이라고 나오죠. 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줬네요.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코드로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어서 마트 같은 곳에 가셨을 때 최저가 검색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먹는 젤리 박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자, 이 QR코드로 검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상단에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고 나오죠. 자,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해당 제품 쇼핑몰이 연결됩니다. 보통 QR코드는 웹사이트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 연동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 다음은 쇼핑 렌즈인데요. 이 쇼핑 렌즈는 바코드로 검색하지 않고 제품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사탕을 카메라 앞에 가져다 놓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불빛들이 깜빡깜빡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자, 이것들로 이 물체를 검색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쇼핑 렌즈 셔터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클립스 피치향 맞네요. 자, 이 제품 그대로 찾아주죠. 그 다음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과연 찾아줄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짝반짝이는 모양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쇼핑 렌즈 눌러줍니다. 자, 이 경우는 비슷한 모양들이 많아서 제대로 찾아주지는 못했는데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쇼핑 렌즈에서도 스마트 렌즈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주죠. 자, 지금 제가 찍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 사진과 최대한 유사하게 찾아줬네요. 자,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버즈2 프로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쇼핑 목록에서 찾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유사한 사진에서 찾을 수는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검색을 해줄 수는 있겠죠. 자,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색해준 결과 중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자 인식 기능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이용해서 네이버 스마트 렌즈의 문자 인식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다 놓고요. 자, 그 다음 문자 인식 버튼 누릅니다. 자, 선명하게 보이게 촬영하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하얀색 박스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하얀색 박스를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 내용이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된 이 텍스트를 읽어주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동참도 2. 직접 환경전과 티 감소는 만성중대왕의 아들이었던 중동대왕계시 이곳 한경전에. 자, 읽어주죠? 물론 띄어쓰기 같은 것들은 약간의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별 문제 없이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텍스트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오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가끔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될 경우 일일이 하나씩 타이핑을 하시는데요. 자, 그럴 필요 없이 이 네이버 렌즈의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런 인쇄물에 나와 있는 텍스트도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와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와인 라벨을 검색해서 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네이버 렌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와인 라벨을 전부 찾아줘요. 그 다음은 스마트 렌즈인데요. 이 스마트 렌즈는 검색 기능이죠. 무엇이든 이 셔터 버튼을 눌러서 찍은 것은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쇼핑 렌즈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쇼핑 렌즈의 경우에는 쇼핑 위주로 찾아주는 것이고요. 이 스마트 렌즈는 검색 위주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름을 모른다든지 또는 이 제품이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모른다든지 할 경우 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이 기능도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문구형 커터 칼인데요. 이 제품의 칼날을 구매해야 되는데 제품명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도 찍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스마트 렌즈로 검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유사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제품 이미지 나왔네요. NT 커터칼 L500GRP라고 하네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T 커터칼이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자, 이런 거 검색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외부에서 검색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주변 사물을 검색할 때도 이 스마트 렌즈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부로 나와 봤는데요. 외부에 이렇게 솔방울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이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방울은 좀 짧은 거에 비해 이건 좀 기네요. 자, 찍어봅니다. 검색창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슷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자, 물론 똑같지 않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동일한 이미지로 골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이미지 같아요. 터치합니다. 잣나무라고 하죠. 잣나무 열매가 솔방울하고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 다음은 차도 찾아줄지 한번 찍어 볼까요? 차의 옆모습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의 모양과 비슷한 차를 검색을 해주죠. 뉴소렌토 R이라고 하네요. 뒤쪽에서 차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렌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 렌즈로 찍은 대부분의 사물을 웹상에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구별이 좀 쉽지 않은 것들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열매 같은 게 달렸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찍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쥐똥나무라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은 잎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찾아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로 주위 사물을 검색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 그 다음 문자 인식, 와인 라벨까지 전부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하나쯤은 꼭 설치해야 할 일상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네이버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제 목적지까지 운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목적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홈 CC 수원점. 목적지 선택합니다. 도착지로 설정하겠습니다. 실시간 추천으로 선택하고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앞쪽에 과속 방지턱이 있네요. 과속 방지턱을 지나서 좌회전 표시가 나오죠. 좌회전을 할 때 1차선 운행을 하라고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선으로 운행해서 좌회전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앞으로 남은 거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표시가 되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체감하는 거리보다는 표시되는 거리가 좀 더 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행할 때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24m라고 표시가 나오는데 화면상에서는 24m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이 GPS는 신호를 위성에서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거리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표시하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짧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300m 앞 청솔마을 사거리에서 수원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방면 우회전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과속 방지턱 표시가 나오고 음성으로 안내가 나왔죠. 앞쪽에 보시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선이 3개 차선 중에서 2개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네요. 까만색이 내가 운행해야 될 차선이고 회색은 다른 방향의 차선이 되겠습니다. 운행을 하실 때 이 차선 정보를 잘 보고 운행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진행 표시 화살표 아래쪽에 보셔도 차선이 나오죠. 차선이 여기선 4개로 나오죠. 위쪽에 있는 차선과 아래쪽에 있는 차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마지막에 차선이 확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선은 4개 차선으로 확장이 된 상태고 그 중에서 중앙에 있는 2개 차선 운행을 하라고 합니다.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지하도로 1.6km 앞에서 진입을 하라고 하죠. 그 다음 진행 표시 보시면 초록색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 도로에도 초록색 표시가 나와 있죠. 실제 도로 상황과 내비게이션이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운행이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366m 앞에서 50도로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중앙에도 50 표시가 나오죠. 그 다음 이렇게 운행하는 도중에 손으로 터치해서 앞쪽의 교통 상황 확인할 수 있죠. 여기 CCTV가 있네요. 교통 상황을 한번 볼까요? CCTV 터치하시면 현재 교통 상황을 CCTV로 보여주죠. 창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3개 차선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차선 정보를 잘 보셔야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실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네이버 지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등록해 놓은 회사가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 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되면 등록해 놓은 회사까지 50분이 걸린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집도 등록을 해 놓으시면 집까지 걸리는 시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최근 운행한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처음에 설치를 하셨을 때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은 내 운전 점수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저는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죠. 여기를 터치해 볼게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이번 달 주행 거리라든지 이번 달 운전한 시간, 야간에 이동한 시간이라든지 과속한 거리, 급가속, 급감속에 대한 횟수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한 운전 점수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죠. 운전 점수 시작하기를 누르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운전 점수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때 이용만 하게 되는 것이니까 필요하실 때는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터치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앞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고 있죠. 이 화살표가 내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화면을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좌측에 있는 타겟 표시를 눌러서 현재 내 위치를 화면 중앙으로 바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내 위치 주변 날씨도 확인이 가능하죠. 현재 시간 기준 온도와 날씨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내일 날씨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별 날씨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닫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CCTV 표시가 보이죠. 이 CCTV를 터치하시게 되면 해당 CCTV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석공원 사거리라고 하는데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 상황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별로 없네요.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그 다음 CCTV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전 CCTV 위치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CCTV 터치하시게 되면 지도상에서 다음에 있는 CCTV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상단 X 버튼 눌러서 닫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지도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우측에 보시면 3개의 버튼이 보이게 되죠. 제일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위성, 지형 3가지가 나오죠. 일반 지도는 현재 우리가 보는 지도고요. 위성 지도는 위성에서 보는 지도가 되겠죠. 그 다음 지형 지도는 보통 부동산 사무소 같은 데 가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지형 지도가 되겠죠. 보통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는 일반 지도를 많이 이용하고요. 지적도라든지 등산 같은 걸 하실 경우에는 위성이나 지형 지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저는 교통정보와 CCTV를 켜놓은 상태인데요. 교통정보를 켜놓게 되면 이렇게 지도상에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교통 상황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선은 원활한 상태고요. 주황색 선은 서행, 빨간색 선은 지체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제일 막히는 상황이 되겠죠. 손가락 2개로 지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2개를 터치해서 좁히게 되면 이렇게 지도가 축소가 되죠. 다시 축소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 놓으시면 전체 지도에서 현재의 교통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거의 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원활한 곳은 이 구역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막힐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막히는지 여기 있는 CCTV를 터치한 다음 확인을 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스타필드 쇼핑몰 앞인데요. 지금 여기 차들이 많이 몰려 있죠. 이렇게 현재 상황을 CCTV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 서행, 정체의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컬러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횡단보도나 사거리에 신호등이 켜져서 차들이 밀려 있게 되면 그런 경우도 이렇게 서행이나 정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CCTV로 확인을 직접 해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교통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운행을 하실 때 빨간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CCTV로 한번 확인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가끔 막힐 시간이 아니고 막힐 지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꼭 그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우측 상단 레이어 버튼 누릅니다. 자, 이것을 레이어 버튼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 다음 등산로, 실내 지도까지 전부 나오죠. 자, 실내 지도는 최근에 생긴 기능이죠. 쇼핑몰이라든지 지하상가 이런 곳에 실내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방문하셨을 때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한다던가 할 경우 화장실 찾을 때 한참 헤매시죠. 자, 그럴 때 실내 지도 이용하면 간편하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대부분 이 교통정보 CCTV는 켜놓고 이용을 하시고요. 요즘 등산들 많이 하시죠.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 등산로 정보도 필요할 때 꼭 켜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실 때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있는 별 표시 버튼인데요. 자, 이 버튼은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장소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주 가는 장소가 여기에 보이게 되죠. 자주 가는 장소를 바로 이동하실 때는 여기 있는 즐겨찾기 버튼 누르시고요. 해당 장소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리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거리뷰는 해당 장소의 거리 모습을 사진으로 또는 360도 뷰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거리뷰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화면 중앙에 거리뷰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아이콘이 위치하는 곳에 위쪽에 사진이 바뀌게 돼요. 자, 화면을 터치해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거리뷰 버튼은 항상 중앙에 위치해 있고
지도가 따로 움직이죠. 이렇게 지도를 위치해 놓으시면 상단에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진을 터치하면 해당 장소를 360도 뷰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거리뷰 버튼 위쪽에 있는 사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뷰가 로딩된다고 나오고요. 해당 장소의 거리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거리뷰를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거리뷰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앞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변 건물이라든지 길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미리 그 장소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지도 버튼을 누르시면 거리뷰와 지도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리뷰에 보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부채 모양으로 펼쳐 있죠. 자, 이 부분이 내가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터치해서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거리뷰가 그대로 움직여요. 자, 그 다음 위쪽을 터치해서 움직이면 360도 뷰로 보이게 되고요. 내가 보는 방향이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지도를 돌리면 당연히 보는 방향이 바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진행하면 이 거리뷰 버튼 모양도 앞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장소의 주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초행길의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고 가시면 훨씬 더 길 찾기가 편리하겠죠. 자, 거리뷰 터치하면 상단에 X라고 나오죠. 자, X 누릅니다. 그러면 창이 닫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도를 보시게 되면 비행기 표시가 나옵니다. 거리뷰를 터치해도 여기에 비행기 표시가 나오죠. 자, 이 비행기 표시는 항공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비행기 표시를 눌러도 됩니다. 자, 이 비행기 표시를 터치하시게 되면 항공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사진이 나오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항공뷰로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진행 버튼이 나오네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항공뷰 상태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대로 나오죠. X 눌러서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꼭 길찾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 경우는 잘 아는 길을 가거나 가까운 길 갈 때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단속 카메라나 횡단보도, 사거리 그런 교통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도착지 설정을 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안전운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운행 터치를 하시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진행하는 앞쪽의 교통 상황을 알려주게 되겠죠. 단속 카메라라든지 횡단보도, 사거리, 삼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도착지 설정을 꼭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229m 앞에 어린이 보호 30도로라고 여기에 표시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운행 상태 속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 운행도 운행이 끝나시면 안내 종료를 해 주셔야 더 이상 이 내비게이션에서 내 위치를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를 하지 않게 되겠죠. 가끔 그냥 이렇게 홈 버튼 눌러서 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전 운행 상태에서도 계속 내 위치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시고요. 내비게이션 앱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쓸어서 종료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도착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도착지 입력창에 터치하신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도착지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출발 전에는 터치해서 키보드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운행 중에 입력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운행 중에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세요. 저는 평상시에도 이 음성 입력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편리합니다. 자,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강남역 사거리. 자, 강남역 사거리 위치를 찾아줬죠. 특별한 정확한 위치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강남역 사거리라는 대충의 장소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지역에 다양한 업체나 장소 정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원하는 장소 터치하시고 도착 버튼을 눌러서 해당 위치까지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착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위치, 도착 위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대중교통, 승용차, 도보, 자전거 표시가 나오죠. 자, 지금 승용차로 선택되어 있고요. 44분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아래에 보면 실시간 추천이 44분, 그 다음 57분, 1시간 1분, 58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때 바로 실시간 추천을 누르지 마시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시간과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44분에 30km죠. 좀 더 움직여 볼까요? 자, 이번에는 48분인데 27km에 48분입니다. 자, 시간이 제일 빠르다고 무조건 터치하지 마시고요. 그 아래 택시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 통행료 다음에 택시비라고 나오는데요. 31,280원이고요. 자, 이렇게 넘겼을 때 거리 우선에서는 택시비가 29,160원이죠. 3km 차이인데 택시비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거리 우선이 좀 더 차가 막힌다는 뜻이죠. 택시비는 시간거리 병산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리에 비해서 택시비가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막히는 구간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만약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택시비가 차이나게 적어요. 그러면 거리 우선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나오는 소요 시간은 막히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도착지를 눌렀을 당시에 사거리 신호등 때문에 차가 멈춰 있는 상태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운행하실 수 있어요. 물론 10분 이상 차이가 나면 당연히 이 추천을 먼저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확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계속 확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사 구간 표시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겨 볼게요. 거리 우선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도 공사하고 있네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자, 만약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이쪽은 공사 구간이고 여기는 공사 구간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시간 차이가 몇 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사 구간이 아닌 곳을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출발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출발하시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히는 구간이 있을 경우 그 구간에 CCTV가 제공이 되면 CCTV를 누르시고 어느 정도 막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운행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좀 막히네요. 자, 그런데 이쪽 부분은 신갈 방면이고 저는 지금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방면이죠. 자, 이쪽 구간이죠. 여기도 좀 막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막히고 있는데도 지도상에는 초록색으로 나오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운행 전에 이렇게 CCTV로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실시간 추천을 터치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막히죠. 자, 이쪽에 있는 CCTV도 한번 볼까요? 어떤지? 자, 엄청나게 막히죠. 예, 예술의 전당인데 저는 이쪽으로 올라와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는 경로인데요. 지금 이렇게 막힌다는 것은 추천보다는 거리 우선이 좀 더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거리 우선을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운행하시기에 좀 더 좋겠죠. 그 다음 상세 경로 누르시게 되면 상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주 다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초행길의 경우에는 한 번씩 여기서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상세 경로는 직진 구간은 나오지 않고요. 우회전이라든지 좌회전 또는 분기되는 부분, 톨게이트 이런 것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한 번씩만 확인을 하셔도 운행을 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중간중간 이렇게 거리뷰 버튼을 누르시고 어떤 식으로 운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헷갈리는 도로에서는 헤매지 않고 편리하게 운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진행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는 길이 좌측으로 많이 꺾이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지형을 보시고 운행하면 정말 편리해요. 저도 초행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안내 시작 누르시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진행하는 길에 이렇게 교통량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진행 표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몇 차선을 이용하는지 전부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선 중에 1차선을 이용하라고 하죠. 중간중간 운행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몇 차선을 이용하는지 도로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꼭 보시고 운행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전부 파란색으로 나오는데요. 앞쪽에 교통 상황을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화면을 터치해서 한번 움직이시면 교통 상황이 나오게 되죠. 자, 하지만 원래 내가 진행하는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이 교통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 교통 상황을 보실 때는 이렇게 터치해서 지도를 움직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가 지금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있는 구간이죠. 그 다음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 위치로 돌아올 때는 내 위치로 버튼 누르시면 바로 현재 내 위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 내비게이션이 통신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래쪽에 있는 세로 고침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새로운 교통 상황을 반영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세로 고침 버튼 한 번씩 눌러주도록 하세요. 계속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상황에서는 터치하실 필요가 없지만 직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비게이션이 통신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세로 거친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터널에서 나왔을 때 그때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체 상황이 나오게 되죠. 원활한 구간, 서행 구간, 정체되는 구간 전부 표시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전체 구간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행하는 도중에 경로를 바꿔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우측 상단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바뀐 경로를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삼성역 사거리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자, 그러면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경로가 바뀌었죠?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를 바꿀 때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경로를 추가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유지 추가해 주세요. 어디를 경유할까요? 강남역 사거리 몇 번째 장소를 경유지로 추가할까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경유지가 추가가 되죠. 변경된 경유지 경로 안내죠. 이거 눌러주시면 바로 경유지가 추가가 됩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라이브 표시가 나오죠. 자, 이런 경우는 막힌다거나 교통 상황이 변경이 됐을 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전체 경로를 보시게 되면 안 보이던 CCTV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게 나온 이유는 중간에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는 한 번씩 터치해서 어느 정도 정체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굉장히 많이 정체되네요. 자, 이런 경우 경로를 바꾸든지 다른 곳으로 우회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네이버 지도의 기본 사용 방법과 여러 가지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기존에 운행하던 시간보다 훨씬 짧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운행하도록 하세요. 모르는 한자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서 간단하게 찾는 방법과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한자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네이버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네이버 사전은 구글 스토어에서 네이버 사전으로 검색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입력창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한자를 찾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카메라 모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실행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친 부분에 있는 한자를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천자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천자문에 있는 한자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한자를 네이버 사전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한 다음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나오게 되죠. 이 박스에 찾고자 하는 한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되고요. 이 박스 안으로 넣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때 다른 글자들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알고 싶은 단어를 문질러 주세요 라고 나오죠. 자, 알고 싶은 한자를 손으로 터치해서 문질러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세요. 자, 그 글자를 전부 문질러 주게 되면 자, 아래쪽에 바로 해당 한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교우 두 분 절마 잠규라고 하네요. 벗을 사귈 때는 서로가 분에 맞는 사람끼리 사귀어야 하고 열심히 닦고 배워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모르는 한자를 찾아줄 수 있죠. 자, 지금 한자 내용이 나오는 창을 아래로 내리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부분을 문질러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런 사자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한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지 않죠. 한자 사전은 사자성어라든지 모르는 한자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 있는 문장 중에서 형제 부분을 터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는 바로 찾아주죠. 자, 이것은 단어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을 해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입력창 아래 보면 마이크 버튼이 보이죠? 자,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한자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한자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말을 해주면 됩니다. 손을 띄면 안 돼요.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영화영. 자, 그러면 영화영자 바로 나오게 되죠. 꽃영, 영화영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은 단어라든지 사자성어도 음성으로 찾아줄 수 있어요. 자, 다시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단어를 말해 보겠습니다. 학교. 자, 그러면 학교 바로 찾아주죠. 이번에는 사자성어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이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터치하고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마간산. 자, 주마간산 내용이 나오죠?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급할 경우 음성으로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자를 쓸 수는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자, 그럴 때도 필기체 인식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마이크 옆에 보면 필기체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입력창에 직접 그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 쓸 필요는 없어요. 대충만 써도 거의 다 찾아주게 됩니다. 자, 배울 학자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배울 학자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관련된 한자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 터치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학자가 위쪽에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해당 글자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관련된 사자성어라든지 단어 같은 것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약자도 인식을 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문문자를 약자로 한번 써볼까요? 자, 문문자 약자로 썼습니다. 자, 위에 나오죠? 터치합니다. 자, 문문 약자도 바로 찾아주죠. 자, 이렇게 옥편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한자는 전부 찾아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검색어 입력창에 직접 터치를 해서 원하는 한자를 입력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검색어 입력창 터치한 다음 내천이라고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자, 내천 썼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천자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옥편 기능은 거의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다양하게 한자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메뉴 중에 우측 끝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검색이라고 나오죠. 음으로 찾기, 획수로 찾기, 시작 단어, 포함 단어, 끝나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붓으로 찾을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옥편 기능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붓수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붓수 아래에 보면 획이 나오죠. 붓수의 획을 선택해서 해당 붓수를 선택하게 되면 그 붓수에 해당하는 한자들을 전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길을 가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궁금한 한자가 생겼을 경우 간단하게 네이버 사전으로 원하는 한자 무엇이든 찾아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하나쯤은 꼭 설치해 두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현재 스마트폰용 사전 중에 가장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 네이버 사전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사전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 실행합니다. 네이버 사전을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언어 선택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값으로 영어와 한국어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외의 언어는 다시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언어를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쪽에서 OK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네이버 사전을 실행을 했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기본 화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영어 사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사전 선택합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영어 사전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앞으로 네이버 사전을 실행하게 되면 항상 첫 화면은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상단에 있는 검색어 입력 창에 내가 원하는 영어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단어를 찾아주게 되겠죠. 일반적인 단어 검색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쓴 다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사전이 나오게 되죠. 알림 통고라고 하고요. 명사형 나오게 되고 수거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예문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이버 사전의 장점인 유의어 사전을 이용할 수 있죠. 유의어 사전 들어가시게 되면 노티피케이션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유의어와 변형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초기화를 할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A 버튼 누르시면 초기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입력창 아래에 보시면 다양한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기체 검색 기능이죠. 이걸 터치하시면 여기에 필기체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과 숫자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죠. 이 필기체 입력은 영어로 입력을 할 수는 없고요. 한글로 입력해서 검색할 수는 있습니다. 한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이라고 썼죠. 자, 그러면 위쪽에 필기체로 쓴 단어와 유사한 단어들이 나오죠. 자, 위쪽에 입력이라고 있네요. 입력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라고 들어가고요. 닫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게 되고 영문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음성도 있죠. 음성을 눌러볼게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말을 해야 돼요. Follow. 그러면 바로 찾아주죠. 예전 사진집을 가져봤는데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1957년도 사진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이걸 찍어보도록 할까요? 자, 사진을 찍게 되면 알고 싶은 단어를 문질러 달라고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영어 사전입니다. 팝하고 같은 번역 프로그램이 아니죠.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문장으로 번역해 주지는 않고요. 내가 원하는 단어를 번역을 해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자, 전체를 문질러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 전체를 문장으로 번역해 주지는 않습니다. 번역 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번역해 주는 게 아니고 사전식으로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문지른 문장에서 단어의 뜻만 보여주게 되죠. 여러 가지 단어들, 뜻들을 전부 알려주게 되겠죠. 문장에 대한 번역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를 이용하셔야겠죠. 자, X 눌러서 닫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보드가 있죠. 이 키보드는 네이버 사전 자체의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터치를 했을 때 나오는 삼성 키보드가 아니고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자체의 키보드가 되겠죠. 여러분이 편리한 걸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고급 검색이 있는데요. 무엇으로 시작하는 단어, 포함하는 단어, 끝나는 단어, 앞에 몇 글자가 포함되고 뒤에 몇 글자가 포함된 단어,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단어를 터치하고 escape를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요. ES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ES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ES로 시작하는 단어를 검색해 주겠죠. 자, escape 나오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단어를 모르더라도 아는 데까지만 쓰면 그것으로 검색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영어 사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에 유의어 사전 단어장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영어에 관련된 사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터치해서 넘깁니다. 그러면 국어 사전, 국어 단어장, 한자 사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것은 최근 사용 서비스고요. 여기서 전체 사전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사전이 다 나와요.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한자 다 나오죠. 자, 보통 사전으로 검색할 때 한자 사전들 많이 또 이용을 하시죠. 자, 한자 사전 터치하시면 한자를 검색할 수 있겠죠. 한자 사전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필기체로 입력하시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필기체 누르시고요. 여기서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제가 마우스로 글을 쓰다 보니까 모양이 깔끔하게는 안 나왔는데요. 한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한, 여기 있죠? 자, 터치합니다. 그러면 한이라고 해서 나오죠. 한나라 한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의 경우도 카메라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카메라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검색할 한자를 비춰주고요. 사진을 찍을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한자를 문질러 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요 한자를 문질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 한자를 찾아주게 되죠. 말씀사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카메라 검색의 경우는 카메라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 있는 셔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좌측에 있는 이미지 버튼을 눌러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갤러리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자 사전의 경우도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고급 검색이라고 있죠. 고급 검색 들어가시게 되면 음으로 찾거나 획수로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상단에서 부수를 누르고 부수로 찾을 수도 있고요. 모양자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네이버 사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자나 외국어 검색할 때 가장 다양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이버 메모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급하게 메모를 해야 할 때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이 네이버 메모인데요. 이 네이버 메모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메모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메모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 실행합니다. 네이버 메모를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는 내가 기존에 작성한 메모들이 나오게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빈 입력창이 메모를 작성하는 입력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터치하시고 바로 메모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여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메모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원하는 메모 작성하시면 되겠죠. 네이버 메모 시연하고 있습니다 라고 입력했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금방 한 명령 취소 버튼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글씨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T를 누르게 되면 볼드, 밑줄, 취소선, 형광펜 적용할 수 있죠. 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선택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한 다음 볼드체로 바꾸거나 밑줄, 취소선, 형광펜 전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목록 적용을 할 수 있죠. 자, 먼저 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목록을 몇 가지 써보도록 할게요. 하루 일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루 일정 중에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목록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아래쪽에도 자동으로 목록이 생성되죠. 두 번째는 식사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엔터합니다. 그 다음은 업체 방문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을 해두면 그 할 일이 끝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메모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완료된 목록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목록은 완료된 목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목록에 체크를 해서 완료된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또 목록이 생성되죠. 윗줄에서 목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를 입력하시면 다음 줄에도 자동으로 목록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때 목록을 취소하려면 여기 있는 목록 버튼 누르시면 목록은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아이비그룹 운영자님 명함인데요. 자, 이런 명함 같은 것들을 받았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두시면 메모장에 추가해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죠. 자, 사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첨부하겠습니다. 물론 사진은 더 여러 장을 첨부할 수도 있어요. 자, 첨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카메라 버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사진을 찍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죠. 자, 여기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가 실행이 돼요. 자, 그리고 원하는 사진을 직접 찍어서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일상에서 계좌번호라든지 와이파이 비번, 주소라든지 음식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을 때 일일이 적거나 또는 카메라 실행해서 찍으시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네이버 메모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을 해놓고 아래쪽에 간단한 메모를 입력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메모에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갤러리에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갤러리에 다시 또 저장을 하려면 이 사진을 터치한 다음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셔야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네이버 메모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추가하게 되면 스마트폰 용량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받았을 때만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스마트폰 저장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직접 그리기와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것은 다른 메모를 하나 더 생성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메모를 닫으니까 위쪽에 메모 작성 칸이 또 하나가 생겼죠. 자, 또 터치합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그려볼게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인펜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에 직접 손으로 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잘못 썼어요.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 옆에 있는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터치해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모두 지우게 하시면 전체가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사인펜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굵기와 컬러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직접 그릴 때도 사진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사진을 추가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일단 사진부터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텍스트를 첨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사인펜을 선택하시고 얇은 굵기로 바꿨습니다. 자, 빨간색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중요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전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음성으로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는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여기에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일일이 작은 자판을 보고 손으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입력이 전부 끝나면 여기에 있는 점 3개 버튼 동그라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가 전부 변환이 되고요. 아래쪽에 소리도 녹음이 돼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은 텍스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을 할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지구본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는 아직까지는 이 4개 국어의 언어밖에는 입력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입력한 메모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부분 언제든지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메모를 터치하시게 되면 다시 우리가 봤던 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메모들 중에 내가 원하는 메모를 찾을 수도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에 있는 내용 중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메모 내용 중에 회의라고 한번 써볼까요? 회의 입력을 했습니다. 자, 벌써 회자만 쓰면 일치하는 메모가 벌써 나오죠. 자, 여기서 해당 메모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단 좌측에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중요 메모, 사진 메모, 담은 링크라든지 알람 메모까지 전부 지정을 할 수 있네요. 자, 사진 메모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진 메모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중요 메모 누르면 중요 메모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현재 중요 메모를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 메모는 나오지가 않죠. 자, 전체 메모를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 중요 메모를 설정할게요. 자, 이 메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별표, 이동, 휴지통이 나오죠. 자, 휴지통은 메모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별표를 눌러서 중요 메모 푸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중요 메모 누르시면 중요 메모만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해놓은 메모 중에 중요한 메모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메모에 링크를 담을 수도 있죠. 링크가 있는 메모만 따로 모아서 보여주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메모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자, 링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 https://를 전부 써주셔야 됩니다. www만 쓰게 되면 링크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링크 주소를 써주셔야지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링크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링크로 적용된 문장은 터치해서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컬러를 지정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 수도 있죠. 업무, 개인, 지인, 내 업무 이런 식으로 컬러를 따로따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한 번에 눈에 띄기 때문에 메모가 많을 경우 찾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메모를 구분을 하지 않고 계속 쓰게 되면 메모를 찾을 때 한참 찾아야 되겠죠. 지금 저는 몇 개 없지만 메모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경우 이것도 한참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아예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면 분류를 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폴더 추가하신 다음에 원하는 폴더명을 쓰는 거죠. 자, 개인 일 관련된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개인 일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파란색 지정을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 일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개인 일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메모를 작성하면 이제 이 개인 일 폴더로 전부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미 작성된 메모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메모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여기 이동 버튼이 있어요. 이걸 터치하고 원하는 폴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자, 물론 이 전체 메모에는 다 나와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컬러가 보이죠. 자, 제목 아래에 보면 내 메모, 그 다음 내 메모 이렇게 전부 노란색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는 개인 일 파란색으로 나오죠. 여기서 어떤 폴더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해당 폴더로 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개인 일 폴더 터치하시면 그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자, 메모를 많이 해놓으셨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면 보통 메모 앱 하나 정도는 필수인데요. 네이버 메모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메모 앱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네이버 메모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